오늘 저희가 선택한 책은 위대한 탐험가 마젤란입니다. 암흑 속을 달리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인류 역사에서 암흑의 광명을 안겨다 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 마젤란 이름 많이 들어봤지. 나 알아 마젤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책을 접하고 내가 정말 마젤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누군가 맨 처음 갔던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갔겠지 쉽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인류가 수천 세대를 통해서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는지 또 단 한 명밖에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이었었는지 이렇게 느끼면서 꼭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었었어요.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지식 있는 양 또 많이 배운 양 할수록 굉장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고 인간 별거 아니고 인간 잔인하고 못됐고 이런 것만 항상 하지만 우리 인간이 비록 우주의 먼지 한 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먼지 한 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위대한 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삶을 선사하게 됐었는지를 꼭 한번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 저자는 치바이크라고 해서 이 전기 작가로 유명하시고 1880년에 태어나셔서 1940년대까지 약 60세까지 사시다가 그 당시 살아있을 때 유럽 최고의 지성이라고 존경을 받았으나 역시 나치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브라질로 어찌 보면 망명을 하고 거기서 결국 또 자살로 했는데 이런 현자조차도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였을 때 그건 또 어떤 이유였을까 하는 이분의 정말 거의 80권이 넘는 너무너무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정말 이야기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거고 마리 앙뚜아네트나 우리 전에 여기서도 했었는데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연에 의한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의 광기에 가까운 집념 이런 거에서 됐는지 하는 그 우연과 관계의 역사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의 이야기는 전기책이든 역사책이든 정말 스토리 같아요. 마치 소설보다 더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딱딱한 역사책 같은 느낌이나 딱딱한 전기집 같은 느낌이었고 와 진짜 상황이 막 눈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거 그리고 이분의 방대한 지식 어떤 사색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꼭 이 스테판 슈바이크의 책을 어떤 것이든 읽어보시기를 꼭 강추드립니다. 정말 재밌어요. 여기 앞에 패자를 위하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나 열매를 얻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그 열매를 얻은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죠. 역시 마젤란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비참하게 너무 어이없게 그리고 그 후에도 잊혀져 갔지만 다행히도 어찌 보면 하늘이 정말 그걸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마젤란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려주는 위대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항해 시대,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르네상스의 시작이 무엇일까?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르네상스, 우리 인류 역사가 바뀐 위대한 날은 사실은 이 마젤란이 시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콜럼버스를 시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콜럼버스는 생각지 못한 신대륙, 이런 땅이 존재하는지 몰랐었는데 그거를 알게 된 게 하나의 그거라면 이 마젤란으로 인해서 드디어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돼서 그때로부터 우리 인류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가장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년 즈음 해서 정말 우리 인류가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게 그냥 마젤란 혼자서 된 일은 아니고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제일 변두리에 있는 정말 땅끝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라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포르투갈이 항상 사람이 어떤 막바지에 하면 진짜 치고 올라올 것밖에 없는 것처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너무너무 스페인에 막히고 뭐에 막히고 아무것도 없는 맨 구석에 있는 촌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위대한 왕, 이 엘리크 왕자가 있게 되고 사실 이 엘리크 왕자는 다 이 유럽의 귀족들 영국 이런 데 다 친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전 재산을 이 항해라는 곳에 바쳤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 항해에 꽂혔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을까는 지금도 미스테리지만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해서 엔리크 왕자가 만들어 놓은 조선 이 배를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인도까지 가는 그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이 희망복을 발견하는 것까지가 이 엔리크 왕자가 했지만, 그거의 열매는 엔리크 왕자는 전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콜럼부스가 스페인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마젤란도 본래는 포르투갈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기존 기득권이나 어떤 기득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다 보니 스페인으로 가서 지금으로 치면 벤처 캐피털을 얻는 거죠. 나는 이런 비전이 있고 이렇게 해내고 하고 나면 이런 이득을 당신한테 줄 테니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거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처음 그거를 얻어내는 데까지도 정말로 험난한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여러 번 목숨을 거는 것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의 졸병으로 시작해서 아주 이름 없는 사병으로 시작한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고생이 다 헛되지 않아서. 이 50페이지에 보면 바스코 다가마의 초상화,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초상화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키가 작죠. 놀랄 만큼 키가 작습니다. 54페이지에는 마젤란의 초상화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사교적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존재 없이 있는 스타일이었다가, 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믿을 수 없는 만큼 집요하게 그거를 잘 해내는 성격의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맨 처음 이 사람이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방법이 없다, 포르투갈의 왕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회방을 놓을 정도면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페인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비야는 모든 인도로 가는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스페인 왕을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가봐야 자기는 뭐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오랜 시간을 다시 인고를 하면서 인맥을 늘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분을 쌓고, 또 하늘이 도와서 결혼도 하고, 이게 점점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왕이 해줄 듯 말 듯 막 이런 상황에서 그 경제를 알아보는 자본가가 내가 그럼 차라리 되겠다, 스페인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다 대줄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스페인 왕으로서는 그럼 너 빠지고 우리가 다 할게, 우리가 명예뿐만 아니라 돈도 우리가 다 해야 돼. 결국 정말 오랜 준비 끝에 세비야를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콜럼부스의 그 항해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별로 고생한 게 없어요. 그냥 지금도 매해 떠났던 그날 그 라스팔마스 섬에서 지금도 요트 대회가 있거든요. 그날 같은 날 그때 가면 이 무역풍이 들면서 그 바람을 그대로 타고만 가면 33일 만에 정확히 그 해변에 도착하는 거를 매해 지금도 하고 있고, 별로 33일밖에 안 되고 조그만 배 몇 개였기 때문에 아주 잘 먹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순풍을 타고 거기를 가서 이렇게 했던 거에 반해서 이 마젤란은 3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3년 동안 바다 사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정말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다 사막을 버티고 내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 끔찍한 배고픔과 그리고 괴혈병, 그렇게 해서 수없이 죽어나가고 또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이제 드디어 대서양이 태평양과 만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태평양이라는 이름도 이 사람이 붙이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대항해 시대는 그야말로 여기 72페이지처럼 배은망덕의 시대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고생해서 많은 걸 해내고 나면 본토에서 아주 띵까띵까 놀고 있던 왕과 귀족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폄하하고 그 사람들이 해온 많은 것들을 이제 다 가로채려고 하고, 결국 콜럼부스도 이제 사슬에 묶인 채로 세비야에 왔고, 코르테즈는 왕의 총애를 잃어버리고, 피사로는 살해되고, 발보아는 참수형되고, 위대한 일들을 했던 모든 사람들, 이 하나하나 잉카를 발견한 사람, 태평양을 처음 바라본 사람, 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참 신기했던 게, 이 아메리카노라는 아메리카라는 말도 사실 이탈리아 선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콜럼부스가 한 이후로 꽤 몇 년 안 돼서 사람들이 여기가 인도가 아니다라는 거를 대부분 알았는데, 콜럼부스만은 끝까지 여기 인도라고 버텼지만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거는 이제 그거 아니고 신대륙일 뿐이다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 그러면 이 대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신대륙으로 처음 그 어떤 정체성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 위대한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고
콜럼버스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500년을 살아남았나 해보면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아들이 정말로 평생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저작을 남겼기 때문에 콜럼버스에 대한 저작은 있고 아메리코 베스푸치에 대한 것은 없고, 다행히 이 마젤란에게는 함께한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마젤란의 업적이 인류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총 5척의 배가 가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갔지만 결국 만 3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단 한 척의 제일 작은 배 빅토리아호로 18명만이 돌아올 수 있었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을 왜 해? 라고 생각했지만 한 10척의 배가 가서 9척이 다 죽고 90%의 선원이 다 죽고 한 척만 요만한 배에 요만큼만 그 한 척의 배에 후추를 실어오기만 해도 맨 처음 투자 금액에 1000배의 이익금을 남길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죽고 또 죽어도 단 한 척의 배가 1000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불황자 뭐 할 거 없이 이 신대륙의 꿈에 모든 사람들이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만 굉장히 숨가쁜 정보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모든 게 늦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1500년대에도 얼마나 숨가쁘게 지도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로 그 하루 전에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였는가를 이 책에서 아주 재밌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을 때도 사실 또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막 짓누르다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엄청난 이제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협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이 스페인한테 이거를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도 못하게 하려고 많은 뭐 모함과 위협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절대로 또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끝끝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해서 잘 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리오데자네이루로 해서 이 브라질 동쪽 해안을 쭉 따라가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서 곳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이게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 신대륙이 남극하고 그냥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지만 마젤란은 정말로 오랫동안 왕립 도서관에 드나들고 또 천문학자와 친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한 확신으로 반드시 통과하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걸 통과해서 저쪽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으로서는 포르투갈이 힘없고 한심한 나라였었는데 엔리크 왕자 덕분에 희망봉과 인도로 가는 길을 점유하면서부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이제 군대가 돼서 그쪽으로는 이 포르투갈 외에는 어느 나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르투갈이 독점하는 그런 나라가 됐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뚫어야 돼서 거꾸로 그 포르투갈이 맨 처음 엔리크 왕자가 갔던 그 길이 아닌 서쪽으로 가서 그거를 꼭 찾겠다라고 하는 말에 그러면 뭐 손해볼 거 없다 이제 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고 이제 유서를 써서 유서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 어떤 거를 해줘라.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근래 저쪽 말라카까지 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데리고 온 몸종 같은 노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몸종을 데리고 가게 돼서 그 사람이 끝까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여기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를 알려주는 최초의 정보를 주는 것도 그 몸종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모든 항상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을 붙인 마지막 해협에 정말 이틀만 더 갔으면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는 심지가 굳었던 마젤란조차도 정말 없나?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뭐 거기서 뭐 서로 다 죽고 불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생명도 이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겨울이 날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자라고 해서 2달을 거기서 이제 정박해서 기다리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단 이틀만 갔었으면 해협이 있었던 거죠. 2달을 이제 허비하게 되고 하지만 2달 뒤에 다시 출발해서 이틀 만에 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발견할 때도 뭐 당연히 해협의 길이 2갈래로 있으면 거기서 2편으로 나뉘게 되고 배들의 어떤 선장들도 이 사람은 포르투갈인일 뿐이고 나머지 배들의 선장들은 스페인 국왕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서로의 힘싸움도 있고 수없이 반역과 이런 게 되고 또 그런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일벌백계로 잔인하게 그거를 진압하는지 우리가 보기엔도 엄청 잔인해 보이지만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고는 이 위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재밌게도 이 갔던 길을 나중에 그 유명한 해적 드레이크도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폭풍과 끔찍한 악천후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끔찍한 악천후를 통과하자마자
너무나 평온한 태평양이 펼쳐지게 되고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여기는 평화로운 바다다 이름을 붙이게 돼서 지금 태평양, 우리 태평하다라고 하는 그 태평양이 된 것입니다. 정말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돼요. 이 사람들의 계산법으로는 태평양이 굉장히 조그말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도 계산을 잘못해서 가게 됐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태평양이라는 어떤 존재는, 이 마젤란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태평양이 굉장히 조그말 줄 알았지, 태평양이 어느 정도 크냐면 지구 면적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다 돌고 유럽을 횡단하고 미국을 횡단해도 그거만큼 큰 것이 이제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협을 이제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들어섰을 때 정말 방심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곧 도착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의 정말 끔찍했던 모험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거에 있습니다. 태평양에서만 3개월을 이제 있게 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그냥 바다의 사막, 바다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을지, 그리고 이때는 괴열병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비타민을 먹지 못해서 이제 피를 토하면서 막 죽어갈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정말로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상징적으로 내가 저 갑판을 뜯어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꼭 살아 돌아와서 그거를 발견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마지막에 먹을 게 없다 보니 갑판에 있는 소가지를 물에 불려서 그거를 먹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항해 중에 가장 끔찍했던 그 태평양에서의 3개월을 보내고 드디어 최초의 섬을 발견하게 되죠. 이 최초에 발견한 것이 괌이고, 괌에서는 뭐가 없다 이런 원주민의 말이 괌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괌이라는 섬 이름이 되고, 거기서는 이제 곧 정향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출발해서 더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이르게 되고, 필리핀에서 이제 드디어 거기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6개 이상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총독이 되고 거기서 오는 모든 세금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마젤란은 본래 포르투갈에서 귀족이긴 했지만 굉장히 최하급 귀족이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최상급 이제 귀족이 되는 그 순간을 드디어 본인이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잘 했는데 정말로 이 하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서 어이없게도 굉장히 이 사람이 규율도 단단했었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세부섬에서도 마젤란에게 호의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한테는 기독교로 막 선교를 안 했는데도, 마젤란은 그렇게 선교에 그거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선교를 안 했는데도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들 같이 되고 싶다 해서 막 서로 개종을 하고 이걸 하는데, 이 세부섬의 왕이 스페인 왕에게 스스로 복속했기 때문에 세부섬 왕이 뭐 불편한 거 없냐, 우리 위대한 스페인 왕이 당신의 어떤 거를 다 보살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세부 왕이 저기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저 섬이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 노적질하고, 그래서 저 섬하고 좀 싸워서 이겨달라. 그러니까 뭐 그런 조그만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운명의 장난인지 방심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조그만 섬이었었고 다 벌거벗은 천둥 벌거숭이 같은 원시인들처럼 보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대포도 있고 코르테스가 잉카에서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로 그 수만 명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마젤란으로서는 이렇게 우리는 한포 사격도 되고 이런 배를 갖고 있는 데서 원시인들 같은 사람들 몇 명하고 싸워서 그게 뭐 되겠나,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로 그냥 갔으면 쑥대밭을 만들고 끝냈을 텐데, 마젤란은 생각하기에 너무 이게 좀 언페어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런 원시인들하고 싸는데 이렇게 무장 함대가 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50명만 가자 이렇게 해서 50명이 가서 했는데, 거기서 상상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그 산호 때문에 배가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배에서 내리고 맨몸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중무장을 했지만 다리 아래는 갑옷이 없기 때문에 그 갑옷에만 집중 공격을 하고,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다 보니 이 50명대 저쪽 군대 아무리 원신이라고 해도 1500명, 그것도 홈그라운드의 1500명과 한포 사격이 안 되는 맨몸으로 싸워야 되는 이제 50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 공격하고 또 갑옷이 없는 다리만 집중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이없이 죽고, 또 죽고 나서도 이거를 다시 사오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당연히 다시 이번엔 정말 함대가 가서 다 부셔버리고 스페인의 힘을 보여주고 이 위대한 영웅의 시신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이 남은 사람들도 참 찌질하고 다 자기 욕심만 있는 아주 정말 소인배들이라서 이거를 뭐 얼마에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 판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마젤란의 시체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도 결국
결국 그 세부 섬에서도 맨 윗사람이 죽다 보니 자동으로 이제 아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된 사람들이 야비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래 마젤란에게는 충심으로 충성했었지만 마젤란은 충심으로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내가 만약 가서 죽게 되면 이 노예는 완전히 자연인이 되고 또 많은 이권을 지분을 줘라라고 했던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잘 모르고 그 아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하대하고 하면서 결국 필리핀의 그 원주민들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되죠. 전부 다 죽이고 겨우겨우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몇 명이 살아남아서 이제 거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탈출을 하고 돌아왔으나 이 사람들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노하고 윗사람 반대할 때만 시끄러웠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서부터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길은 사실 모두가 다 아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엄청 헤매고 하다가 6개월이나 헤매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우연히 길을 아는 노예를 포획하게 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도 결코 만만찮고 포르투갈에서 이제 영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서부터 이 스페인까지 오는 모든 길은 다 완전히 포르투갈 영이었었기 때문에 스페인 배로 보이는 마젤란 배가 보이면 무조건 포획하고 전원 죽이고 거기 가지고 있는 정향은 모두 다 압수하라고 이제 모든 항구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조그만 빅토리아호 하나 남은 배를 가지고 무정박을 하면서 스페인 세비야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의 어떤 좋은 배로도 굉장히 힘든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서져가는 마지막 조그만 배를 가지고 내리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내릴 수 없는 그런 정말 최후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겨우 정말 이 신화처럼 18명이 살아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맞는 걸로 밝혀지고 여기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루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분명히 하루하루도 빼지 않고 항해일지를 다 썼기 때문에 오늘이 분명히 목요일이어야 하는데 도착해보니까 거기가 수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오늘이 왜 수요일이야? 목요일인데 하루도 안 빼고 항해일지를 썼는데 라고 해서 드디어 인류가 처음으로 날짜 변경선이 있다는 것도 항해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온 다음에는 다시 또 정치가 시작되죠. 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미리 중간에 그 배 안에서 반역을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이미 다 자기 편으로 정치인들을 다 포섭해 놓고 마젤란은 살인마여 나쁜 사람으로 다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젤란이 정말로 나빠질 수 있었으나 그래도 이 위대한 항해 일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명예 회복이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떤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이 사람의 신뢰가 이 사람의 명예가 다 더럽혀지고 모든 자료가 다 파기되고 그 안타까운 소식은 이 사람이 위험한 항해를 하는 그 순간보다 더 가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거에도 불구하고 마젤란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위대한 영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도 결국 스파이크는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정통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이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지만 모든 역사책이나 전기를 할 때 일관되게 하는 말이 역사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한 사람의 미친 어떤 신념과 그 끝에 그 미친 신념이 오래 가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어떤 우연이 이제 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점핑하면서 이렇게 변해갔다라고 하는 게 스파이크의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사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지만 이거를 해낸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이 피카페타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술사가 없었다면 항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인데 뭔가를 기록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진짜로 재밌어요. 제가 설명을 오히려 잘 못했지만 이 책을 정말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어떤 위인전이나 어떤 역사책하고 다르게 정말 소설보다 더 재밌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의 화법을 믿으시고 정말로 이 책에 빠지시면 스파이크 책은 다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마젤란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여러 것도 많을 거고 저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그 어떤 것보다 이 스파이크의 얘기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이 스파이크의 위대한 탐험가 마젤란을 보면서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마젤란의 책이 정말로 아주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이 책을 오늘 함께 했습니다.